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최근 대선 기사와 보도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대선 미디어 속으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을 치른 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선이 치러지는 것처럼 좀 여전히 정계는 시끄럽습니다. 자, 유 교수님은 저희가 대선 끝나고 처음 모셨는데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밤새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흥을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샌 거는 좀 기억이 나는데 밤새면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이런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감정이입도 됐고 그다음에 몰입도 됐고 막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조금 긴장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막 그렇게 여진이 좀 남아 있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선거하고 말했는데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깜깜이 기간에 막 이렇게 단일화라는 깜빡이가 훅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막 이렇게 막 박진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진은 그대로인 것 같은 게 그 다음 날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보통 이게 그 선거일이 집안 약간 휴일 느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방송 진행자들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반인들도 전부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혹독했는데 어쨌거나 지지한 후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지금은 다 회복들 하셨겠지만 지난주는 엄청 힘드셨죠 다들.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표 방송이 글쎄요, 좀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CG 이런 화면 편집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이번 선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정치인들을 희화한다라는 지적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재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왜냐하면 방송사들마다 결국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개표 방송을 모든 방송사가 하는데 그 개표 방송에서 우리 방송사에 더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픽이나 CG를 이용해서 재미라는 요소를 좀 가미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화면에 어떤 캐릭터를 집어넣고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후보들을 희화화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지는 후보한테는 좀 인상 쓰는 모습이라든지 막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라든지 승리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막 환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결국 이제 승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을 통해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대결 구도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젊은 층이나 영상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은 그게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연세가 있으셔서 빨리빨리 전환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빠르게 화면 전개도 하고 다양한 그래픽이 들어가다 보면 내용 전체 이해에 상당히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에 대한 희화화도 일어날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대선 개표 방송 정말 대단히 화려하고요. 약간 공연이나 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해외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유 교수님? 일단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약간만 조금 다른 의견을 조금 드리면 저는 이렇게 가끔 좋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정치 풍자 못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치 풍자도 안 되고 좀 그랬었는데 그날이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욕구들이. 그리고 뭔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게 IT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막 올림픽 쇼트랙처럼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린 분들한테 이렇게 좀 관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없지 않아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친근하게 한국 정치의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뭔가 깨트리는 잠깐 이렇게 축제가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지내다가 왔는데 그때 좀 든 생각은 미국의 개표 방송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8년 정도 CNN에서 먼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치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굉장히 당연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인터랙션이 좀 이루어졌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직접 선거인데 미국은 완전히 직접 선거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간접 선거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루즈 이렇게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막 이렇게 누가 앞서면 화하고만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조금 다르다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조금. 미국 대선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겼다 그러면 뭐 그 힐러리가 뭐 만세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그러니까 텐데 그거는 정서랑 안 맞는 거 문화 차이인 아니겠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들의 얼굴이라든가 뭐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화면이 협조가 안 된 경우도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근엄하게 보이려는 그런 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정면을 노려보는 듯한. 거기다가는 약간 손은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막진감 있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뭐랄까 리터러시 수준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유학생 수준 그 입장이었으니까 선거 이렇게 방송 보면서 누가 이긴다는 거 잘 몰랐거든요. 저는 저만 유학생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잘 모른대요. 그거야 뭐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주별로 같아요. 선거 결과가 맞아요. 나와야 맞아요. 아는 거니까 사실 뭐 오리무중이죠. 그런 풍경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뉴스 비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것이 이번 주 큰 뉴스였는데, 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또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저는 요번에 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선거보도 시즌2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네. 조금 실망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선거가 한창일 때는 후보들이 이제 뭔가 좀 약간 험한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발언해서 가장 센 거 골라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후보들은 뭐 어쨌든 이제 그 경기가 끝났으니까 근데 약간 그 이쪽 여든 야든 간에 약간 그 핵심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분은 저는 약간 핵심 빌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단어들이 그래서 그 단어들을 계속 막 쓰면 또 언론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제일 센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렇게 툭툭 또 던져주고 그러니까 예. 헤드라인에 당연히 그거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선자가 만나는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불과 4시간 전에 그렇게 뭔가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요. 그것도 막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뭐 무산 결렬 막 이러는데. 근데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도. 일정 부분 지금 뭐 그 지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또 이렇게 유치 이탈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문제로 막 하니까 거기에 좀 언론이 언론도 갈등에 조금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의 속성이 원래 뭐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집어낼 수 있죠. 근데 집어내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갈등의 요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측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문제점들이 어떤 지금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좀 전달해 주면 사실은 갈등의 요소만 부각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요소에 대해서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부각을 해요. 자꾸.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부각이 되면 그 갈등의 요소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주는 내용들이 갈등의 요소가 부각돼서 계속 되면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되고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어디서 왔고 그 갈등의 요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첨삭해서 분석해서 보도를 해주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갈등만 부각을 한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유현재 교수 아까 얘기했지만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핵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만 따와서 얘기해요. 그것만 따와서 그걸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것과 같은 뭐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이 외에도 인수위 과정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반응도 있고 청와대 반응도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뭐 대체로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아주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결국 같은 연장선상 아닐까요?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용어들을 뭐 참 이게 그 언론사 안에서 이렇게 미디어 비평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용어를 써보면 알박기, 오만, 인사권의 사적 인용, 점령군, 목리, 뭐 용산, 일본군 뭐 이런 말들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맞다 안 맞다 그다음에 대안은 이렇다 좀 자제하자 그다음에 허니문 기간이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속칭 이제 뭐 어그로 끌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극 같은 것들이 계속 클릭만 하면 막 수십 개씩 거의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양산돼요. 그러면 인수위, 청와대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 싸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라 그래 놓고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카메라 당겨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협치 뭐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언론이 좀 조정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 그 뭐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양쪽의 말을 전해 듣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게 조정자 입장이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실제로 언론이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내는 게 사실상 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일반 스트레이트성 기사에는 개인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칼럼이나 사설 이런 데는 의견이 그렇죠.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예컨대 어느 한쪽의 이념적 성향에 뭐 이 연관된 의견의 표현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MB 사면 문제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B 사면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마치 이제 어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게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겠죠. 근데 MB 사면의 문제를 그러면 정치적 무슨 빅딜의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 그러면 이 MB 사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시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MB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와의 빅딜 때문에 할 거다. 이것만 딱 얘기해버리면 그럼 MB 사면의 문제가 그냥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빅딜을 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풀어주기 위해서 MB 사면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반박 얘기가 나오죠. 그럼 기사는 그것만 써요 또. 근데 예를 들어서 MB 사면이나 사면의 문제는 국민적 여론의 공감을 이루어야 되고 대통령의 사문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줘야 돼요. 물론 정치적으로 고관여인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언론에 헤드라인 나온 거, 언론에서 보도한 거, YTN에 보도된 내용 이거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 집중하게 되면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아니면 어떤 그 관점을 갖는데 제한적인 어떤 프레임만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보도 태도가 좀 대결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근데 그 청와대의 대응도 역시 그래서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의 발언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윤석열 당선인의 그러한 협의 내용, 건의 내용을 듣고 알아서 나중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얘기가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걸 말을 안 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당선자 입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자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또 언론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일정 부분 프레임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또 언론에서 마치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는데 마치 협치의 상징이 MB 사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면 이거를 통 크게 이걸 안 해주면 내가 또 이걸 협치를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이게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이 뭔지 꼭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인정돼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조금 진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같은 그런 이슈들입니다. 인수위 관련해서요. 인수위에 이제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는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동안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실행을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요소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꼭 실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뭐 그건 본인의 의지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명분은 이거 아니에요? 소통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과 직접 만나고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 관점에서 언론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분이 이거면 이 명분이 충족될 수 있는 제안이냐. 근데 지금 보면요. 그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국방부냐 외교부 청사냐 돈이 얼마 들어가냐 이 문제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요. 명분이 그러면 제대로 완성되는 실행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돈이 들어가는 또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럼 국방부로 들어가면 그 소통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러면 어느 장소로 가는 때 가장 먼저 언론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국민과의 소통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냐 하는 부분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외교부 청사로 간 거 국방부 가는 것에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고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군데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먼저 방점을 둘 거냐의 문제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비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않는지 하는 부분에서 언론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한 300년 전 뭐 조금 더 된 얘기지만 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를 옮긴다고 했던 것은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광화문 시대다 그러고 사실 그 여당은 할 말 없어요.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뭔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다 설명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소통이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성군으로 생각하는 게 세종이 있고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조대왕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구중궁궐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방법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상언이라고 있고 격쟁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한번 인터넷 또 쳐보시면 이렇게 아실 텐데 그게 어떤 거냐면 상어머니? 상언이요. 상언. 상언. 하고 격쟁. 그게 두 격쟁.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글을 아는 사람은 상언. 글자를 적어서 왕한테 그냥 상소를 해라. 다이렉트로 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정조가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럼 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럼 행차할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꽹과리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얘기를 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신문고가 있다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문고가 궁궐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정조가 이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누가 와가지고 이거 두드려가지고 이거 두드려 맞으려고 이걸 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그 몇백 년 전에 하려고만 하면 소통을 하려고만 하면 17만 건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정책에 반영시켰대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갑갑한 게 뭐냐면 소통을 하기로 했다. 그럼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이전하면 그걸 하느냐.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디지털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들면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걸 못 느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전부가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네,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제도적으로 글쎄 뭐 국민신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뭐 국민과 소통은 충분하게 100% 더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야죠.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의지의 짚어야죠.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전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소적인 문제보다는 어쨌든 예, 근데 네. 그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관련돼 있는 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뭐 국민과 함께 하겠다. 얼마든지 환영받을 일인데 예, 장소 때문에 쉽지 않게
지금 난관을 맞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미디어 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